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선비 문화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것은 출처라는 것입니다. 출처라는 그 용어가 일반적이지 않아 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좀 낯설 겁니다. 이게 출처가 어디냐 이러면 이제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의미인데, 그때 첫자는 이제 곧 첫자죠. 장소라는 의미고, 아시는 것처럼 첫째는 머문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출처는 나아가고 머무는 거. 좀 더 부연하면은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고 머무느냐는 겁니다. 벼슬을 가지고 말하면은 나아가느냐,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머무느냐, 아니면 나아가느냐, 벼슬에서 물러나느냐. 그래서 진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나아가느냐, 물러나느냐. 그래서 선비와 출처라는 그 주제는 선비와 진퇴라는 주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제는 선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처럼 행동하는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선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상당히 선비의 행동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비 문화를 이해하는데 출처 문화를 이해하는 건 상당히 선비 문화를 좀 더 상세하게 이해하는데 중요한 길잡이까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 여쭤볼게요. 선비는 관직에 나가야 됩니까? 나가지 말아야 됩니까? 혹시 의견 있으신 분 있으세요? 선비는 관직에 나가야 됩니까? 나가지 말아야 됩니까?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우수한 분들이라 가지고 결론부터 말하면은 선비는 관직에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뒤에 한자에서 선비는 순 우리말이죠. 한자에서 선비와 가장 직결되는 용어가 군자인데, 논어를 보면은 공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수기해서 안인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도덕적 학문적으로 수양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백성들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식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개인의 도덕적 수양과 사회적 실천이 통일된 그런 인격이 군자입니다. 그래서 선비는 기본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기 안인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방점은 안인에 가 있죠. 수기를 하는 이유는 동양의 유가와 다른 또 하나의 도가적 정통에 말하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신선이 된다든가 불로양생을 한다든가 그런 식의 개인적인 어떤 목표 때문에 수양을 하지만은, 유가에서 말하는 선비들의 수양은 자기 개인의 어떤 성취가 아니라 항상 사회적 실천을 염두에 둔 그런 식의 수양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비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직에 나가는 거다. 이제 보통 관직에 나가면은 쉽게 말하고 떡고물도 좀 묻히게 되고 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는 제야에 있는 사람들, 참여하지 않고 제야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비판적인 어떤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야가 도덕적으로도 우월하다는 그런 식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비는 고고하게 밖에서 현실 돌아가는 정치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비판하는 그런 식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들어가서 속수에 때를 묻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면적인 이해일 뿐이고, 선비의 궁극적인 목표는 관직에 나아가서 안인을 해야 되는 그런 식의 사람입니다. 선비의 학문 이렇게 얘기할 때 사서상경 중에 이제 대학을 얘기하죠, 그죠? 소학하고 비교해서 대학을 얘기하는데, 소학은 잘 아시는 것처럼 쇠소응대하는 겁니다. 물 뿌리고 마당 쓸고 손님 오면 이제 예를 펴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어떤 도덕적 품성, 자질 이런 것을 갖추는 것이 소학이고, 어렸을 때 배우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제 그런 기본적인 어떤 퀄리티가 갖추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나아가서 경륜을 펼 수 있는, 아까식으로 말하면은 안인을 할 수 있는 것을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와 관련된 대표적인 경전이 대학이에요. 큰 배움이라는 뜻이죠. 소학과 대비되는 건데, 그 대학에 보면 여러분도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제일 첫 문장이 그렇게 시작하죠.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고 제친민하고 제지어지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학의 도는, 이 대학이라는 학문의 목표는 제명명덕하고 자신의 밝은 덕을 밝히고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고 있는 도덕적 덕성을 더욱 빛이 나게 밝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백성들을 친애하고, 친애한다는 것을 주자는 마음에 안 든다, 좀 약하다 그래가지고 새로 신자를 썼어요. 백성들도 새롭게 하고. 그러니까 아까식으로 말하면 명명덕이 수신이고 친민은 안인이죠. 그렇게 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 이 사회 전체가
어떤 도덕적인 세계로 선의 경지에 나아가는 것이 선비가 공부하는 선비 학문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밑에 그 발조목이라는 것도 많이 아시는 거죠. 경물, 이 세상 사물의 이치가 어떤지를 하나하나 공부를 해서 그걸 통해서 알을 넓혀 나가고, 그렇게 넓혀진 알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함부로 이렇게 발동되지 않게 성실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마음이 바르게 되는 것, 그것이 숙이다, 수신이다 얘기하죠. 요까지가 아까 말한 숙이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제국, 치국, 평천하예요. 사회적 실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비 학문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대학에 나오는 이런 것을 보거나 아까 논어에 나오는 군자에 대한 그 공자의 어떤 답변을 보거나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실천을 하는 것이 선비의 궁극적인 어떤 학문의 혹은 도덕적 수양의 목표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들은 현실 참여를 전제로 한 거예요. 선비는 벼슬에 나가지 않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선비에 대해서 단편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통시대에 현실에 나간다는 건 주로 뭐예요? 요즘처럼 직업이 다양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통시대에는 관직에 나가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경연을 펼칠 수 있는 거의 유일하면서도 확실한 어떤 그런 식의 그 제기되는 거죠. 공자도 끊임없이 자신을 알아주는, 자신에게 어떤 그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군주를 만나기 위해서 천하를 이제 그 제자들하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 난 도덕적 수양만 하고 나만 도덕적으로 성취하면 된다. 그건 반쪽짜리 선비죠. 반쪽짜리 선비라는 건 선비가 아니죠. 이런 것이 우리가 유학에서 선비를 생각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비는 관직에 나가는 것이, 현실에 참여하는 것이 선비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그럼 언제든지 항상 선비는 관직에 나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다음 질문으로 던져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나가야 되니까 뭐 나이 60대 때까지 계속 고시 공부를 해야 되냐? 관직을 나가야 되냐?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유학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관직에 나가는 것이 선비의 본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항상 언제든지 관직에 나가기 위해서 기웃거리고 노력해야 되는 건 아니다는 식의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그 유학의 문을 열은 공자의 말부터 듣기로 하죠. 공자가 논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천하의 도가 구현되고 있으면 관직에 나아가고 도가 무너지면 은둔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으면은 관직에 나아가고 세상이 엉터리면은 물러나서 은둔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나라의 도가 구현이 됨에도 빈천하게 살면 부끄러운 일이고, 이건 무슨 얘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대로 돌아가는데도 나아가서 사회적 실천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선비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거라는 거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때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라가 무도한 상황임에도 부귀를 누리고 산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나라가 지금 엉망이고 도가 구현되지 않는데도 공무원 봉급을 타먹고 있으면 부끄러운 거다 이런 얘기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얘기는 뭐예요? 관직에 나가고 사회적 실천을 하는 것이 선비의 본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언제든지 무조건 관직에 나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이죠. 맹자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맹자는 그 대장부란 말을 씁니다. 선비와 거의 같은 의미인데 어떤 도덕적 그 기운이 가득 찬, 호연지기가 가득 찬 인격을 이제 대장부라 그러는데 거기 보면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대장부는 뜻을 펼 기회를 얻으면 득지하면 여민 유지하고 백성들과 함께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 부득지하면 내가 나아가서 경륜을 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은 물러나서 독행기도 홀로 그 도를 실천한다는 얘기니까 뭐예요? 홀로 그 도를 지켜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방유도한 상황이냐,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선비의 출처관이 결정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얘기가 오늘 주제의 핵심이죠. 선비는 현실 참여를 해야 되는 지식인이다.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이 지금 나갈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를 항상 판단하면서 처신해야 된다. 이것이 선비 출처문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물러나는 건 뭐냐? 그 물러나서 뭐 하는 거냐? 선비 물러날 때는 그럼 선비 뭐 아무것도 아니냐? 그런데 이 은둔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주역에 은둔의 이치를 설명한 것으로 둔괴가 있습니다. 돈괴라고도 하는데 둔괴를 보면은 이 주역의 괴는 밑의 세계, 위의 세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밑의 세계는 산을 뜻하고 위의 세계 이 형상은 하늘을 뜻해요. 그래서 이 괴의 모양을 해설한 그 상전이란 글에 보면은 하늘 아래 산이 있는 모습이 둔괴 형상이다. 요게 하늘이고 요게 산이죠. 하늘 아래 산이 있는 모습이 둔괴의 형상이다. 군자는 이 이치를 본받아서 소인을 멀리하니 멀리하는 이유가 뭐냐? 불오이엄, 미워해서 사적으로 미워해서가 아니라 엄정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무엇이 희고 무엇이 검은지 무엇이 옳고 아닌지를 분명히 판가름하기 위해서 물러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음효죠. 하나 잘라진 거. 이어진 것이 양효예요. 그런데 음효라는 거는 아까 군자와 대비시켜 말하면 소인을 의미해요. 그 붙어있는 양효는 군자를 의미하죠. 그 주역의 효는 밑에서부터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가고 이 맨 위에 것은 이제 곧 사라지는 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사은 뭐냐면은 음효가 밑에서 두 번째까지 생긴 거예요. 하나 있을 때는 하나의 해프닝이고 뭐 어쩌다 그렇게 됐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있지만은 이미 두 개가 됐다는 것은 이미 이 판세가 소인이 득세하기 시작하는 세로 이미 넘어가는 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자는 이런 상황에서 딱 읽고 내가 지금 물러날 것인지 어떡하지 판단을 해서 물러난다. 물러나는 이유는 그 소인을 개인적으로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하게 했을 때 물러나는 것이다. 이런 식의 그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은둔 자체가 현실 참여한 방식이에요. 동양에서는. 물론 뭐 저같이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가 은둔하면 효과가 없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나아가지 않고 그러면 국무총리로 계속 돌아가려는데 나아가지 않고 그런 경우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국무총리 계속 돌아가는데 안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 정권이 뭐가 문제 있는가 보다. 사람들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식의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둔 나아간만 현실 참여가 아니라 물러남도 현실 참여다. 이것도 그 출처관 안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문제다, 볼 부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정리하면 그렇죠. 나아간과 물러남은 방향은 반대지만 지향하는 것은 같아요. 도덕적인 세계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걸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지금 나아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냐 물러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냐를 고민하는 거예요. 같은 목적이지만 다른 판단인 거죠. 그래서 나아간과 물러남 혹은 나아가지 않으면 실천적 지식인으로서의 선비가 취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이에요. 그중에 어느 것이 더 본문에 부합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은둔을 하면서도 그런 문제 없이 은둔을 하면은 그 사람은 선비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남죠. 도대체 지금 나아갈 때인지 물러날 때인지 누가 판단하냐는 거예요. 그죠? 얘긴 그렇듯한데 지금 나갈 거냐 말 거냐 동전을 던져볼 거냐 뭘 할 거냐 그런 문제가 남아요. 이건 누가 판단하느냐. 퇴계와 남명 많이 아시죠? 퇴계 선생은 뭐 벼슬을 좀 많이 하시고 50 넘어가지고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도산전등 짓고 후유진을 기르는 그런 일을 하셨고 남명은 평생 이제 벼슬을 안 했죠. 그 보면은 태어나는 같고 남명이 한 살 더 살은 그런 관계인데 둘은 평생 만나지 않았어요. 편지만 서너 번 주고받았는데 남명이 전형으로 말하면 남명은 항상 퇴계가 벼슬길에 가는 것을 그렇게 못마땅해 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주고받은 그 편지 같은 걸 잠깐 보면은 퇴계가 남명인데 보낸 부분은 그렇게 학식과 덕망을 쌓아가지고 충분히 세상을 베풀 만한 그게 있는데 이때 그 남명에게 어떤 벼슬이 내려졌는데 남명이 안 갔어요. 그러니까 왜 아직도 자신이 없다면서 벼슬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하냐. 난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지금 나가서 경렬을 펴고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냐. 이제 퇴계가 그렇게 얘기해요. 조식은 반대로 퇴계를 직접 두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요즘 정치하는 놈들 보면은 쇠수홍대 아까 말한 소학의 기본적인 그것도 안 되는 친구들이 헛 이름을 쫓아가지고 나아가서 벼슬에서 그 남을 속여 결국 자신도 상처 있고 남도 상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그 당신 같은 어른이 거기서 좀 이렇게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뭐예요? 당신도 벼슬에 나가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나갈 때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 이렇게 다른 길을 걸었어요. 남명하고 그 퇴계가. 그럼 여기서 남명이 정답이에요? 퇴계가 정답이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원나라 때 중국 원나라요. 쿠빌라이
징기스칸의 손자죠. 원이라는 국호를 처음 베이징을 수도를 정하고 원이라는 국호를 처음 쓴 쿠빌라이 세조죠. 세조가 원나라를 딱 세우고 나서 당연히 나라를 창업할 때와 수성할 때는 다르죠. 수성할 때는 널리 인재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송나라, 망한 송나라의 유학자들을 콜을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유학자가 노제 허영하고 정수 유인 두 사람이 있었는데, 허영이 어진 선비를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쿠빌라이가 콜하니까 허영이 갔어요. 가는 길에 유인을 만났어요. 유인이 뭐라 그러냐, 한 번 부른다고 쪼르르 가는 것은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허영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가 행해지지 않는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조 랑케에게 이 중화를 그냥 맡길 거냐, 무엇이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그래도 가르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뒤에 유인인데도 콜이 왔어요. 유인이 안 가요. 주변 사람들이 그건 너무 버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인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가 존숭되지 않는다. 누군가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럼 이 상황에서 허영과 유인 중에 누가 바른 선택을 했냐, 누구의 길이 옳으냐, 이건 어떻게 판단할까요?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죠? 출할 거냐 처할 거냐는 선택의 정당성을 보증해 주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그건 없어요. 유학에서는, 선비의 삶에서는. 오직 현실에 대한 냉정한 엄정한 현실 인식과 여기서 이 현실을 내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라는 성찰적 판단에 근거해서 자기가 그때까지 쌓은 모든 인격을 걸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나갈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도덕적 수양이 중요한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항상 선비들은 역사적 평가를 얘기하죠. 역사가 내 행동을, 내 삶을 판단해 줄 거다. 그래서 역사적 판단은 항상 바뀌잖아, 그죠? 좋은 사람이 됐다고 후대가 또 나쁜 사람이 됐다고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타이밍에 맞는 중용을 취해가는 이런 식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죠. 요즘처럼 시국이 어지러운 때다. 그럼 나가서 촛불을 드는 것이 옳은 행동이냐? 학생들을 말하면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게 옳은 행동이냐? 답은 없죠. 도서관 출입문에 서 있으면 중용이다. 그건 아니죠. 기계적인 중용이죠. 자기가 판단해서 그때까지 20살 대학생이면 20살 전이전을 걸어가지고 지금은 촛불이 드는 때다 이러면 자기가 선택하거나 촛불을 드는 것이 그 타이밍에 맞는 중용이들이죠. 그렇죠. 다른 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다. 나는 지금 더 실력을 연마한 거, 저 미래를 준비해서 젊은이들이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도서관 들어가야 되죠. 결국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이 자기 선택에 대해서 각자가 책임지는 것, 이것이 선비의 출처간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보던 시죠? 그죠? 노란 수소로 난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던 시입니다.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마지막에 보면 그런 얘기 있죠. 훗날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사르트가 재밌는 얘기하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가 뭐고 C가 뭐고 D가 뭐고 C가 뭘까요? 뭘까요?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그죠?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을 해요. 오늘 아침 무슨 옷을 입을까 해서부터 이런 현실 상황에서 내가 현실에 참여할 거냐 나을 거냐 더 실력을 쌓을 거냐 모든 그 수많은 그 선택을 해요. 여러분처럼 직업이 뭐 일생 동안 서너 번 바뀌는 이런 시대에는 이 직업을 선택할 거냐 말 거냐 다음 직업으로 갈 거냐 선택을 해야 돼요.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죠. 이건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출처는 그 선택의 문제고 이 점에서 뭐 거창하게 선비문화까지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삶의 본질적인 과제 중에 하나가 출처다. 아까 그 출과 처를 X와 Y로 한다면은 항상 삶은 X와 Y의 선택지를 놓고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 삶이죠. 선비의 출처가는 무슨 거창한 많은 공자 같은 사람만이 가져야 되는 문제의식이 아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모두가 어떤 매 순간의 선택에 전 인격을 걸 수 있어야 되고 좀 거창하긴 합니다만은 또 그때 후회 없는 자기 스스로 후회 없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평소에 계속 자신을 도덕적으로 학문적으로 연마해 가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선비의 출처문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것이 살아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살아있는 학문으로서 유학, 지금도 여전히 그 살아있는 학문으로서의 선비문화 이렇게 그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비 출조문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렸는데 선비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